이른바 윤핵관이라 불리는 선배들도 총체적 복합 위기의 근본적 원인을 깊이 성찰해 주십시오. 실질적인 이 선으로 모두 물러나 주십시오. 돌아온 다정의 8월 1일 5시 정치부회 지금 시작합니다. 정말 오늘도 정치권 이슈가 많은 하루인데요. 백반장, 근데 왜 시작부터 앞에 있어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이렇게 일찍부터 나와서 궁금해하시는 정의원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도 궁금해요. 네. 네, 사실 5시로 돌아왔잖아요. 다정회가 새로운 모습을 선보이게 됐습니다. 우선 국민의힘 상황부터 먼저 짚어보고 궁금증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영상을 봤잖아요. 네. 예, 집권 석 달 만에 여권 지도부가 붕괴되는 사실상 맞습니다. 초유의 상황인데요. 조금 전에 바로 속보도 나왔죠. 네, 맞습니다. 오늘 초선, 재선, 3선 의원 모임에 이어서 오후에 의원총회가 열렸습니다. 네. 의총 결과가 조금 전에 나왔는데요. 네. 비대위 체제 전환이 가능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비대위로 하고요. 갈 수 있다. 네, 또 그리고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당이 비상 상황이라는데 동의했다고도 합니다. 네. 상임 전국위에서 결론을 내리기로 했는데 다만 이준석 대표가 아직 사퇴를 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당내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권성동 대행의 얼굴이 자꾸 나오는데요. 네. 지금 비대위로 이제 속도를 내는 거잖아요. 네. 이준석 대표도 최근에 입장을 냈죠. 네, 소셜 네트워크에서 특유의 은유적인 표현을 썼는데요. 개의 머리를 걸고 개고기를 팔기 시작하려는 것 같다. 이거네요. 네,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네, 또 지금 키워드가 담긴 빈칸이 나왔는데 빈칸 안에 들어갈 글자 어떤 건지 국장께서는 알고 계시죠? 저는 알고 있죠. 지난주에 저희가 양두구육 했잖아요. 네. 양의 머리를 걸고 개고기를 판다. 이번에는 글자 하나를 싹 바꾼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글자 하나를 바꿨는데 네. 이 대표가 이번에는 양의 머리가 아니라 개의 머리에 빗댔습니다. 구두구육이라면서 현 상황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의 상황이 좀 상당히 난처해졌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상황실과 주민에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들어갈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자리에 앉아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운영진의 변화가 있는데요. 출산 휴가에 들어간 또 좋은 소식도 저희가 전했죠. 박마크를 대신해서 보도국 하혜빈 기자가 일주일 동안 저희와 함께합니다. 전에 와본 적 있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그 소개는 생략할게요. 열심히 할 거죠. 네, 열심히 그 하겠습니다. 정도만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회의는요. 신체커, 하마커, 발음을 좀 조심해야 되네요. 유 실장, 조멘토 백반장, 그리고 정치부의 애청자 정 의원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정치권의 주요 이슈들을 모아서 쉽고 생생하게 전달할 건데요. 특히 백반장이 소통반장 역할을 새로 맡아서 정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도 생생하게 적극적으로 또 실시간으로 반영할 예정입니다. 유 실장, 지난주에 휴가 갔다 왔잖아요. 백반장을 위한 선물을 준비했다고요? 네, 아무래도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제 그 속보반장에서 네. 소통반장으로 이제 승진을 좀 했잖아요. 네, 제가 좀 승진이에요? 네. 승진. 좀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백반장 기대가 되죠? 길게 쓴 손편지 이런 건가요? 기대해도 되나요? 네, 그런 건 제 생에는 없고 다음 생에 준비하도록 하겠고요. 유 실장이 그 명찰 전달한다는 거죠? 네, 바로 빨리 가서 전달해요. 이 소통반장 백다해라는 팻말인데요. 요거 잘 하시고 우리 정회원들의 의견들 우리에게 네. 참 잘 전달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영광입니다. 네. 새로운 명찰이라니 정의원분들께서 들려주시는 이야기 정성스럽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그 새롭게 바뀐 다정회 앞으로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백반장 이제 소통반장이니까 정 의원분들하고 네. 간단히 인사를 하죠. 네, 인사를 어디서? 네, 안녕하세요. 소통반장 백다혜입니다. 네, 오늘은 초등학교 만 5세 입학에 대해서 정혜원분들과 이야기 나눌 계획인데요. 잠시 후 신체커가 뉴스픽5에서 관련 소식을 자세하게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관련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보내주시면 함께 소통할 텐데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백반장 많이 기대가 됩니다. 잘 해주길 부탁드릴게요. 네, 이게 유 반장이랑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유 실장이랑? 그럼요. 그러면 소통반장, 아니면 소주통반장 될 수 있는데. 그만해요, 그만해요. 처음에 들어가야 돼요. 네, 자 조심해야 좋습니다. 네, 자 얘기만 나오면 또 유 실장하고 연결을 시키네요. 자 좋습니다. 오늘 뉴스가 많으니까요. 서둘러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신혜원의 뉴스픽5부터 오늘의 정치부회의 출발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부터 취임 후 첫 휴가에 들어갔습니다. 휴양지인 저도에 가는 대신에 서울 서초동 자택에 머물기로 했는데요. 휴가 아닌 휴가란 얘기가 나오고 있죠. 30% 선이 무너진 국정수행 지지율의 변곡점을 찾기 위해서 전국 구상에 골몰할 걸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백반장이 얘기했는데요. 만 5살 초등학교 입학 논란 상당히 거센 상황입니다. 관련 소식을 신체커가 정리했습니다. 네, 5시에 시작하는 다정회에도 시작을 알리는 코너입니다. 신체커의 뉴스픽5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휴가인 듯 휴가 아닌 그리고 만 5 학생, 8일 청문회와 술잔부지사 사임, 마지막 지금 선거 치른다면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부터 휴가인 듯 휴가 아닌 여름 휴가 떠났습니다. 사실은 떠난다는 표현도 적절치가 않죠. 이 전통적인 대통령 휴가지인 저도에 가는 대신 서울 서초동 자택에 머무르며 전국 구상에 돌입했습니다. 어제 오늘 전부 낮 최고 기온이 35도를 오르고 있고 이제 본격 휴가 기간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사실 휴가를 마음 편히 즐길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최근 들어 국정수행 지지율 30% 선이 무너지고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도부 줄사퇴라는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공개된 리얼미터의 7월 4주차 조사인데요. 긍정평가가 33.1, 부정평가가 64.5% 기록했습니다. 7월 3주차와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1단위로 보면 평가가 좀 달라지는데요. 자, 26일 38.3%로 다시 상승세를 타는 듯했던 지지율. 이날 권성동 대변가 나눈 내부 총질 문자 메시지가 공개됩니다. 자, 이후 4일간 지지율은 수직 낙하하는데요. 3일 만에 10%포인트 가까이 폭락하며 29일 결국 28.7%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자, 또 다른 기관인 KSOI 조사입니다. 아예 주간 평가 20%가 나왔습니다. 28.9%가 나왔죠. 자, 이 기관은 내부 총질 문자 메시지와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의 징계에 윤 대통령의 의중이 작용했느냐라고도 물었습니다. 10명 중에 7명 가까이가 공감한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결국 의도치 않게 드러난 윤심이 메가톤급 후폭풍을 낳은 겁니다. 대통령으로서 늘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당무에 대해서 어떤 언급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고 사적인 문자 내용이 저희 부주의로 인해서 유출 공개되어서 당원 및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아마 가장 답답한 건 윤 대통령 본인일 겁니다. 대통령실은 쇄신론에 직면했습니다. 야권이 아닌 여권에서조차도 대통령의 참모를 새로 고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총체적인 복합 위기입니다. 당은 물론 대통령실과 정부의 전면적 쇄신이 필요합니다. 바닥을 치고 올라가려면 여권 3축의 동반 쇄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합니다. 역대 많은 정권이 지지율 하락 국면에서 인적 쇄신 카드를 꺼냈습니다. 예를 들어 MB, 취임 첫 해인 2018년 1분기 지지율이 50%를 넘겼는데 2분기에는 광우병 사태를 거치며 반토막이 났습니다. 결국 취임 100일을 조금 넘긴 시점에서 비서실장과 수석 7명 교체라는 초강수를 뒀죠. 수없이 제 자신을 돌이켜보았습니다. 아무리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국가적 현안이라 하더라도 국민들이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또 국민들이 무엇을 바라는지 잘 챙겨봤어야 했습니다. 뼈저린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통할 수 있을까요? 대통령실은 인적 쇄신 요구를 주의 깊게 듣고 있다고 했고 실제로도 누군가는 현 사태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데 일정 부분 공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그 뒷상황까지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적절한 대안, 후임을 찾지 못하면 오히려 긁어 부스럼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지지율 하락의 근본 원인, 대통령의 리더십에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런 일이 이제 MB 때 초기에 있었던 거잖아요. 광우병 사태 때. 지금 우리 지금 20% 떨어진 건 그때랑 다른 게 뭐냐면
광우병 사태와 같은 외적 요인이 없는데도 우리가 자폭하고 있다는 거고. 네, 역대 정부 중 가장 빠른 한미 정상회담, 또 누리호 발사 성공 같은 호재도 적잖았습니다. 그런데도 내각과 대통령실 인사 논란이 연달아 불거지면서 부정적 여론이 커졌고 이 소통을 위해서 이어간 대통령의 도어 스태핑은 역효과가 더 컸다는 분석인 거죠. 자, 윤 대통령 대선 직후 지방선거까지 이 취임 후 근 석 달을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원래 작전 타임이 필요한 법입니다. 이번 휴가를 계기로 전열을 재정비하고 민심에 가닿을 쇄신 방안을 고심할 걸로 보입니다. 지지율은 별로 유념치 않았습니다. 오로지 국민만 생각하고 열심히 해야 된다는 그 마음만. 그냥 부정평가가 지금 60% 넘게 나오는데 이거 원인 그 원인을 잘 알면은 어느 정부나 잘 해결했겠죠. 열심히 노력하는 것뿐입니다. 네, 두 번째 픽 가보겠습니다. 45 학생입니다. 자, 지금 45이면 유치원생, 원생이죠. 자, 교육부가 내놓은 학제 개편안에 따르면 2025년부터는 45 초등학생, 학생이 됩니다. 논란이 거셉니다. 일단 교육부가 밝힌 취지는 이것이었죠. 모든 아이들이 차별과 격차 없이 성장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좀 더 빠르게 적극적으로 나서 뒷받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영유아 교육을 강화하는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1년 일찍 초등학교에 진입하는 학제 개편 방안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취학 연령을 낮추는 건 사회적 약자도 빨리 공교육의 틀에 들어와 공부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란 겁니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성인보다는 영유아와 초등학교 시기에 교육에 투자했을 때 16배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 또 아이들의 지적 능력이 높아져서 12년간의 교육 내용이 10년 정도면 충분하다고도 설명을 했습니다. 수학 논술 만화 이런 게 있어요. 네. 수학 도둑. 근데 수학 잘하셨겠지 뭐, 그죠? 요새 그 어린이들이 배우는 게 옛날보다 굉장히 뭐 수준이 올라갔다면서요. 아니 이게 몇 학년 수학이에요. 아니 이런 거를 배운단 말이야? 애들이? 하지만 현장의 반발 생각보다 훨씬 더 거셉니다. 유치원보다 초등학교가 더 빨리 끝나는데 돌봄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라는 지적부터 45살과 46살은 학습 능력의 차이가 크다라는 지적까지 학부모와 교육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터져나옵니다. 만 5세, 6세 이때 아이들은 한두 달 출생 차이만으로도 그 발달 격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향후 입시라든지 취업에 있어서의 또 더 많은 학생들이 같이 경쟁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 방과 후에도 일단 아이가 좀 일찍 집에 오잖아요. 어린이집보다. 돌봄 시간이 더 길어질 건데 또 비용도 얼마나 들지도 모르기 때문에. 네, 특히 학부모들은 어린이집에 비해 학교 후 육아 부담이 더 커진다는 점, 또 유아 사교육이 더 성행할 거란 점을 걱정합니다. 특히 전환기인 2025년에서 2028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할 2018년에서 22년생 아이들이 대학 입학과 취업에서 불이익을 겪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큰데요. 학부모와 36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범국민연대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 열었습니다. 10월에 또 둘째 출산을 앞둔 영유아 부모입니다. 주변의 많은 친구와 지인들이 8살 자녀를 초등학교에 보내면서 학교 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퇴사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제는 7살이 초등학교에 입학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 부모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발달 단계에 맞지 않게 1년을 앞당겨 입학을 시키게 된 부모들의 염려와 불안을 교육부는 도대체 어떻게 책임지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 학교 현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공론화나 의견 수렴 없이 불쑥 던져놓은 방식에 대한 불만도 큽니다. 결국 교육부가 다시 진화에 나섰는데요. 이 박순애 장관 올해 연말까지 열린 자세로 사회적 협의를 도출해 나가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정책을 말씀드릴 때 정책이 완결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 다양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 학부모님, 각 영역별 전문가, 그리고 정책 연구 등을 통해서 시작해 나간다라고 첫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전문가 단체들과 저희가 간담회를 했고, 이 돌봄 공백 우려에 대해선 초등학교 1, 2학년의 경우 저녁 8시까지 학교 돌봄을 하겠다는 대안도 있다고 했습니다. 제도 안착을 위해서 입학 연령을 해마다 한 달씩 12년간 앞당기는 방안도 있다고 했는데요. 이 모든 건 아직 결정 전 의견 수렴을 더 해나가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자, 마침 오늘 돌아온 응답하라 다정회 댓글 주제가 바로 만다섯 학생입니다. 정혜원대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 백반장이 취업 중입니다. 마구마구 댓글 올려주십시오. 네, 오늘의 세 번째 픽입니다. 8일 청문회입니다. 네, 오는 8월 8일 여야의 빅매치가 예상됩니다. 윤 대통령의 청문 보고서 재송부 요청 이후 여야가 윤익은 경찰청장 후보자 청문회를 8일에 열기로 합의한 건데요. 이 삿바 싸움 이미 한창입니다.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 서장회의를 주도한 류사명 총경의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공방 중인데요. 윤익은 청문회인과 동시에 경찰국 청문회가 될 거란 전망입니다. 윤익은 경찰청장 후보자는 서장회의와 유사한 모임을 하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예 경찰들 입을 틀어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특정인에 대한 정인 채택 고집으로 인사청문회 개최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이 중대한 국기 문란을 언급했던 사건이죠. 사상 초유의 경찰 치안감 인사범벅 사태와 관련해 행안부에 파견된 치안정책관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상민 장관은 경찰청 내부에서 벌어진 일이다. 이 때문에 장관의 인사 업무를 보좌할 경찰국이 필요한 것이다. 재차 강조를 했습니다. 네, 네 번째 픽은 술잔부지사 사임입니다. 여야 도의원과의 저녁 자리에서 술잔 투척 논란을 빚은 김용진 경기도 경제부지사가 자진 사임했습니다. 부지사 취임 후 사흘 만인데요. 김 부지사는 협치 관련 논쟁을 벌이던 중에 국민의힘 광민숙 대표를 향해 술잔을 던졌고 결국 특수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그의 행위는 도민의 대표인 도의회에 대한 폭력이다. 네, 김 부지사는 김동연 경기지사의 최측근입니다. 김 지사, 도민께 죄송하다며 김 부지사의 사의를 수용한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경기도 의회를 겨냥해서 추경안 처리 지연 등 도민의 삶을 볼모로 하는 도의회 파행, 이제는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경기도의회는 전국 광역의회 중 유일하게 원고성을 하지 못했고요. 이 때문에 1조 4천억 원 규모의 추경도 처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픽입니다. 지금 선거 치른다면, 네, 미국 바이든 대통령 요새 여러모로 어렵습니다. 일단 다 나은 줄 알았던 코로나에 재확진 판정을 받았죠. Hey folks, Joe Biden here. Tested positive this morning. I'm going to be working from home for the next couple of days, and feeling fine. Everything's good. 정치적 상황도 녹록찮습니다. 꼭 100일 앞으로 다가온 중간선거. 미국 CBS 방송이 만약 지금 선거 치르면 누굴 뽑겠냐라고 물은 여론조사에서 연방 하원의 다수당이 민주당에서 공화당 넘어갈 거란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전체 435석 가운데 공화당이 230석, 민주당이 205석 확보에 그칠 거란 거죠. 자, 미국에서도 여소야대가 시작되는 걸까요? 물론 7월 기준 선거가 있는 11월에는 어떻게 바뀔지 모를 일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꼽아보죠. 뉴스픽 5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부터 첫 휴가를 떠났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그 뉴스픽에서도 이제 상당히 마음이 무거울 거라는 얘기를 했죠. 휴가를 떠나는 마음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 지지율이 지금 많이 떨어진 상황이고요. 오늘도 이제 아까 그 지지율을 소개했지만 좀 많이 떨어진 그런 지지율이 나왔습니다. 휴양지에 가는 대신에 서초동 자택에 머문다는 거고요. 휴양지 방문 뭐 전면 취소하는 그런 상황이고 휴가 기간 내내 고민을 하는 그런 한 주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부터 닷새간 취임 이후에 첫 여름 휴가를 갔습니다. 사실 윤 대통령 취임 후에 대선과 지방선거 같은 큰 선거를 2개 치렀죠.
또 한미 정상회담, 나토 참석 등 해외 순방 일정을 소화하면서 쉴 틈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기다렸을 텐데 딱 휴가를 마치고 온 저로서는 좀 이입이 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지금 마음 편히 휴가를 갈 수 있는 상황이냐 하면 그렇지가 않아 보입니다. 지난주 갤럽 조사에 이어서요. 오늘 또 20%대 국정 수행 평가가 나오면서 결국은 휴양이 아니라 전국 구상에 전념하기로 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네, 하마커 여론조사 결과 오늘 새로 나온 여론조사 결과 다시 한번 좀 짚어볼까요? 네, 오늘 두 개의 여론조사 결과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8.9%였습니다. 지난주 대비 3.3%포인트 하락하면서 30% 선이 무너진 겁니다. 반면 부정평가는 4.0%포인트 늘면서 68.5%로 집계됐습니다. 역시 오늘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인데 7월 4주차 주간 기준으로 긍정평가가 33.4%를 기록해서 30% 선을 지켰습니다. 33.1이죠. 네, 33.1%입니다. 네, 하지만 좀 일간 기준으로는 상황이 다른데요. 네, 윤 대통령의 지지율 지난달 26일 38.3%까지 올랐다가 다시 급격하게 하락을 했습니다. 이 마지막 29일에는 28.7% 기록했는데요. 이 같은 기간 부정평가는 60.2%에서 68.5%까지 치솟았습니다. 26일에 메가톤급 이벤트, 바로 이 권성동 대표와 나눈 내부 총질 메시지 공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정당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쳤겠죠. 자, 민주당이 전주보다 1.4% 오른 46%, 국민의힘은 전주 대비 1.3%포인트 떨어진 38.4%로 집계됐습니다. 네, 제가 노안이 있지만 하마커가 잘못 읽은 거를 아주 제가 쪽집게처럼 바로 좀 찾아냈습니다. 자, 여당 지도부 출사태까지 이어진 상황이고요. 저희가 국민의힘 얘기는 잠시 후에 상황실과 좀 줌인해서 짚어볼 예정이고요. 지금 대통령실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정치권에서 계속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 역대 정권의 지지율이 크게 하락할 때마다 이 전가의 보도처럼 쓰였던 게 이 인적 쇄신 카드인데요. 사실 효과도 어느 정도 증명이 된 방법이기도 합니다. 국민들에게 우리 정부가 달라졌어요. 직접적으로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까 신채거가 광우병 사태 이후 MB 참모진 개편 사례를 언급했는데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도 첫 여름 휴가 뒤에 참모진 4명을 한꺼번에 교체한 바가 있습니다. 네. 조메토, 지금 대통령실 분위기는 어떻답니까? 네, 일단 주의 깊게 듣고 있다, 잘 듣고 있다면서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으면서 말을 아끼고 있는데요. 다만 실제로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참모진의 개편이 좀 필요하다는 어떤 공감대가 좀 형성돼 있다고 합니다. 취임 2달여 만에 20%대로 지지율이 하락한 데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마냥 인적 쇄신으로 타개할 문제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필요하면 교체를 하지만 참모진 교체는 적절한 때와 정확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취임 초기부터 대대적인 인적 개편을 하는 게 국정 운영의 연속성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표한 겁니다. 네, 여러 가지로 방향을 놓고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겠네요. 하마커, 그럼 다른 방법이 있어요? 네, 인적 쇄신 대신에 정치적 이벤트 대신에 전공법을 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단 휴가 후에 예정대로 국회 의장단과 만찬을 할 텐데요. 이 만찬 시작으로 여야와 접촉면을 늘려가면서 협치 행보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또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들에 대한 8.15 특별 사면도 역시 협치를 위한 카드로 사용할 수 있어 보입니다. 네. 신채거, 오늘 어떤 픽 고를 거예요? 픽 정하기 전에요. 네. 저희 응답하라 다정에 오늘 만 5살 초등학교 네. 입학 관련 댓글 받고 있습니다. 많이 달아주시죠. 많이 달아주시는데 네. 아주 좀 멀리서 백반장이 보이는데 지금 정신없어요. 지금. 정신없습니다. 네. 댓글 열심히 모으고 있습니다. 백반장은 손이 빠르니까 네. 제가 크게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네. 네. 무슨 오늘 얘기하다 말았죠? 원픽 골라야죠. 원픽. 네. 원픽. 오늘 원픽입니다. 네, 휴가 첫날 받아든 20%대 성적표, 서울서 전국 구상입니다. 국민의힘이 조금 전 의원총회를 열고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는 데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이 사퇴 의사를 표명한 지 하루 만인데요. 당이 비상 상황이라는데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거죠. 또 이준석 대표와 가까운 이른바 이핵관들은 결국은 이준석 쫓아내기 꼼수 아니냐 반발하고 있는데 관련 소식을 유정아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무슨 마피아 게임 하는 것도 아니고 낮밤 바뀌면 최고위원들 한두 명 계속 사라져가지고 좀 당황스럽죠.
네, 휴가에서 막 돌아온 유 실장이 전하는 국회 상황실. 오늘은 국민의힘 소식입니다. 제가 딱 일주일 다녀왔는데 많은 변화가 있었더라고요. 일단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이 어제 사퇴 의사를 표명한 데서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당이 엄중한 위기에 직면한 데 대해서 이 책임을 통감한다라면서 조속히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죠. 이로써 권성동 원톱 체제 20일 만에 막을 내렸는데요. 앞서 최고위원들의 줄 사퇴도 있었습니다. 비대위 체제를 위한 수순으로 해석이 됐는데 최고위원 총사퇴는 이뤄지지 못했죠. 이준석 대표와 가까운 정미경, 김용태 최고위원은 직을 유지하겠다고 했습니다. 마땅히 책임져야 하고 끊어내야 할 것을 제때 끊어내지 않으면 더 큰 혼란이 초래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에 무한 책임을 지는 여당의 지도체제 전환은 이견 없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만 제 역량이 부족했습니다. 네, 권 직무대행이 사퇴 입장을 밝힌 후에도 국민의힘 지도체제의 혼란 이어졌습니다. 권 직무대행은 원내대표직은 유지한다 이런 입장인데요. 즉 대표대행 역할만 내려놓고 원내대표는 계속 하겠다 이런 건데 오늘도 선수별 의원 간담회, 의원총회를 주재했습니다. 하지만 권성동 원내대표직 유지에 대해서는 당장 반대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표 직무대행을 사퇴하면 원내대표도 사퇴하는 것이 법리상 맞다면서 새 원내대표를 선출해서 비상대권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도부 총사퇴하시고 이준석 대표 체제에 공백을 메꾸어 나가는 게 정도가 아닙니까? 왜 꼼수의 새길로만 찾아가려고 하는지 안타깝기 그지없네요. 네, 권 직무대행이 말한 비대위 체제 전환 쉽지만은 않은 상태입니다. 일단 이 당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당헌 당규상 논란이 있습니다. 당헌상 비대위로 전환을 하려면 당대표가 거리가 되거나 최고위 기능이 상실되어야 한다 이런 96조 조항이 있는데요. 당대표가 징계를 받은 이 초유의 상황 이미 거리가 아니라 사고로 정리가 됐었죠. 권성동 원톱 체제의 근거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당헌 당규에 대표의 당원권이 정지되면은 사고로 봐서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당대표가 당원권이 정지된 6개월 동안 그렇게 직무대행 체제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네, 최고위 기능이 상실됐는지에 대해서도 이견이 좀 나왔는데요. 현재 이 배현진, 조수진, 윤영석 최고위원이 사퇴를 했지만요. 권 직무대행이 여전히 원내대표직을 유지를 하고 있고 또 성일종 정책위 의장, 정미경, 김용태 최고위원 역시 마찬가지로 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를 사고 상태로 보면 최고위 제적 인원 과반 이상인 5명이다라는 게 이 의원 측의 주장인데요. 비대위를 의결할 권한을 가진 전국위원회 의장 서병수 의원은 비대위로 전환할 명분도 당헌 당규상 근거도 없다 이렇게 부정적인 입장을 냈습니다. 비대위원장을 지명할 권한은 당헌 당규상 당대표 혹은 당대표 권한 대행에게 있는 상태인데요. 이준석 대표는 현재 자리를 비웠고 대표가 사라진 거리 상태에서만 가능한 권한 대행 역시 현재는 없는 직함입니다. 정무적인 이유로 비대위 전환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권 대표 직무대행 체제가 6개월 후에 이 대표가 돌아올 수 있다. 이 부분을 전제로 한 체제였죠. 이 비대위 전환은 결국 이준석 쫓아내기 아니냐 하면서 명분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비대위와 직무대행의 차이점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준석이 들어올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예요. 직무대행 체제는 지지율이 떨어지고 비대위로 가면 지지율이 올라갈 것 같습니까? 네, 정미경 최고위원은 비대위 체제를 꼼수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할 가능성도 거론을 했는데요. 징계 이후에도 임기를 6개월 정도 남겨둔 이 대표에게는 이 당대표 거리 상태를 전제로 하는 비대위 체제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당원권 정지 6개월이 아닌 제명의 효과를 가져오거든요.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법적인 대응을 해버리면은요, 이거는 가처분을 받아주는 상황이 돼서 이준석 대표가 다시 당대표로 돌아오는 그런 황당한 일이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네, 하지만 이 권성동 원톱 체제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 이런 분위기 국민의힘 내에서는 팽배한 상태죠. 바로 이런 여론 때문인데요. 오늘자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 결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 28.9%였고요. 부정평가는 68.5%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부정 여론이 높은 부분, 여당인 국민의힘이 국정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이 나왔는데요.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만큼은 절실하지 않습니까? 언론에서도 많이 질타하고 있고 바뀌어야 된다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안 바꾸고 계속 가만히 있으면 지금 국면을 반전시킬 계기가 있느냐? 네, 권성동 직무대행은 이 구급 공무원 발언으로 청년들의 분노를 일으킨 데 이어서 이 대통령과의 문자가 공개가 되면서 파문이 일었던 바가 있죠. 더 두고 볼 수 없다. 이런 여권 내 여론 있는 겁니다. 사적인 문자 내용이 저희 부주의로 인해서 유출 공개되어서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당원 및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네, 반면에 이런 저조한 지지율 여당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자체의 문제다. 이런 지적도 여권에서 나왔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윤 대통령이 성찰을 해야 될 상황이지 비대위로 전환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문자 파동으로 대통령의 본심이 드러난 데다가 비대위 국면이라는 게 누가 봐도 빨리 대통령 입맛에 맞는 지도 체제로 빨리 바꾸자라는 것으로 권력 투쟁적 관점에서 비대위 강행으로 보이잖아요. 네, 실제로 이 권성동 직무대행과 최고위원들의 잇단 사퇴의 배경에는 윤심이 깔렸다 이런 보도도 나왔는데요. 특히 조수진, 윤영석 최고위원의 사퇴 전에 대통령실, 정무수석실과 교감이 있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야권에서는 당장 강한 비판이 나왔습니다. 사실이라면 심각한 사안입니다. 정치에서 손을 떼고 민생에 집중하셔야 하는 것이 대통령의 책무이건을 집권당 내부 사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감나라 배나라 하고 있다면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여권에서도 의견이 나왔는데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와 가까운 김용태 최고위원은 대통령실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고요. 윤 대통령에게 엄지척 체리 이모티콘을 받는 사이라는 이 장해찬 청년재단 이사장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대통령실 엄호에 나섰습니다. 저는 정무석실, 정무수석부터 시작해서 다 사퇴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석실에서 왜 여당의 최고위원들한테 사퇴를 종용하고 설득합니까? 대통령께서 당무에 개입 안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는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대통령실과 국회는 원래 긴밀하게 소통을 하면서 서로 정무적인 의견을 교환하는 게 맞거든요. 그 일을 하라고 정무수석이라는 자리가 있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종합적 상황을 고려한 대통령실과 국회 차원의 논의가 있지 않았을까 추측이 좀 되는 부분이고요. 네, 이런 분위기에서 화살은 다시 윤 핵관에게 돌아갔습니다. 윤 핵관 권성동 직무대행의 빈자리, 또 다른 윤 핵관이 채워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인데요. 이 대표와 각을 세워왔던 조수진 최고위원까지 윤 핵관 선배들의 이선 후퇴를 주장했습니다. 바닥을 치고 올라가려면 여권 삼축의 동반 쇄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른바 윤 핵관이라 불리는 선배들도 총체적 복합 위기에 근본적 원인을 깊이 성찰해 주십시오. 정권 교체를 해냈다는 긍지와 자부심은 간직하되 실질적인 이선으로 모두 물러나 주십시오. 네, 일각에서는 이 윤 핵관 아예 의원직을 사퇴하라는 주장까지 나왔는데요. 본인이 권성동 의원이나 장제원 의원에 대한 시각은 전혀 다른 시각이거든요. 더 이상 윤핵관 얘기 안 나오려면은 첫 번째는 둘 다 의원직 사퇴가 맞다. 단지 그것이 결과를 도출하기 힘들면은 장제원 의원은 뒤로 물러서서 이제 완전히 윤석열 대통령 옆에서 떠나는 게 맞고요. 네, 이 여권의 지도체제 수습 어떻게 정리가 될까요? 아직 최고위원 자리를 지키고 있는 정미경 최고위원은 사퇴는 명분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만요. 이런 말도 했습니다. 사퇴는 염두에 두고 계시는 거군요.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를? 아니, 그러니까 이제 지켜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숫자에 맞춰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걸 피할 수 있겠습니까?
네, 저희 다정회 직전에 있었던 의원총회에서는요, 이 비대위로 전환을 하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합니다. 89명의 참석 의원 중에서 단 1명만 빼면 지금이 비상 상황이라는데 동의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대응할지도 관심이 쏠립니다. 이 대표의 소식은 잠시 후에 주민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권성동 직무대행 사퇴했지만 비대위 전환 난항. 혼란의 배경엔 윤심. 네. 자, 이준석 대표로서는 고민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의총에서 비대위 전환에 이제 의원들이 의견을 사실상 모았기 때문에요. 자, 이준석 대표에 관한 얘기는 저희가 잠시 후에 주민에서 좀 짚어보도록 하고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늘 상당히 바쁜 하루를 보냈습니다. 의원들 간담회도 하고 지금 이제 유 실장이 얘기했던 대로 조금 전에 이제 의원총회도 열었는데 결과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의원총회 오후 3시에 열렸고요. 총 89명이 참석했고 결론 비대위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당헌 96조에 따라 최고위원의 기능이 상실되면서 당의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비대위를 꾸릴 수 있다라는 점을 논의했다고 하는데요. 최고위원 3명이 잇따라 사퇴한 상황이 이 비상 상황이라는 데에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동의했다는 게 양금희 원내대변인 설명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앞서 선수별로 의원 간담회 열고 중지를 모았다면서 비대위 체제 전환을 설득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의총 전 초선 의원님들, 재선 의원님들 3선 이상 중진 의원님들과의 릴레이 간담회를 했습니다. 현재의 혼란을 극복할 수 있는 현실적 방법은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이라는 다수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총의와 용단을 부탁드립니다. 류 실장, 비대위 체제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거의 없었다는 거죠? 양금희 원내대변인의 말에 따르면 딱 1명이 있었다고 한 명, 합니다. 누군지 알아요? 김웅 의원으로 알려지는데요. 일단 의원총회에서는 지금이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비대위를 구성한다 이런 의원들의 중지를 모았고 또 비대위 구성 권한 자체는 상임 전국위 또 전국위에 있다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추가로 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인데요. 오늘 의원총회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주재를 했습니다. 당대표 직무대행 직함 내려놨지만 원내대표로서 혼란 수습에 나선 건데 이 의총에 앞서서 초선 의원, 재선 의원, 3선 의원 간담회를 열었고 오늘 오전에는 비공개 최고위도 예정돼 있었는데요. 이 최고위는 불발이 됐습니다. 이미 사퇴한 최고위원들은 불참했고 직을 유지하고 있는 정미경, 김용태 최고위원도 불참 의사를 밝혔기 때문입니다. 네, 권 원내대표가 당 대표 직무대행 직함은 내려놨지만 원내대표직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죠. 당내 일부에서는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권 원내대표에게 원내대표직도 내려놓아야 한다는 요구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질문을 했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네. 비록 이제 의총에서 의원들이 의견을 모았다고는 하지만 사실 이제 그동안 비대위 전환과 관련해서는 당원 당규상 해석 등을 놓고 이견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류 실장이 앞서 발제에서 말씀드렸듯이 당헌 당규상 요건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비대위 출범까지는 암초가 많을 걸로 보이는데요. 출범을 하더라도 성격을 두고 이견이 있습니다. 친윤계와 차기 당권 주자들은 조기 전당대회를 전제로 한 관리형 비대위를 주장하는 반면 비윤석열계에서는 혁신형 비대위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와 가까운 하태경 의원도 비대위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다만 비대위원장을 잘 선임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른바 윤핵과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두 가지 요건이 있는 거예요. 이제 대통령에 종속되면 안 되고요. 그리고 대통령과 또 소통은 또 잘 돼야 되고 대등하게 소통할 수 있는 사람. 소통할 수 있는 사람. 네, 일각에서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얘기도 나왔는데 김 전 비대위원장 본인이 언론 인터뷰에서 절대로 안 한다는 또 그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 체제가 그야말로 혼란을 겪고 있는데 차기 당권 주자들의 행보도 하나하나 이제 관심을 끌고 있잖아요. 지금 안철수 의원은 미국에 갔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지난 주말 딸 안설희 씨를 만나기 위해서 부인 김미경 교수와 함께 미국으로 출국을 했는데요. 일주일간 휴가를 떠난 겁니다. 야권에서는 국민의힘이 혼란에 빠진 상황에서 안 의원이 미국으로 떠난 걸 좀 꼬집었는데요. 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집권당 내부 사정이 복잡하고 민생 경제가 위기인데 한가하게 휴가를 즐기고 있다, 더 답답하다라면서 안 의원을 겨냥했습니다. 도피나 거리 두기가 아니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자,
자, 그러자 안철수 의원이 우상호 비대위원장에게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내가 대통령이나 당대표도 아닌데 스스로 휴가 일정을 공지해야 하느냐라고 한 건데요. 자, 민주당 비대위원장께서 아무런 당직도 없는 저를 직접 언급하는 걸 보니 가장 신경이 쓰이나 보다라면서 이번 주일간은 한 달 전 계획을 세웠던 것이고 지금 이 시간에도 국내에 있는 분들과 소통하고 대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조금 전 얘기했던 대로 이준석 대표의 행보 또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주민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황실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권성동 직무대행 사퇴했지만 비대위 전환의 난항, 혼란 배경엔 윤심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응답하라 다정회로 인사드리게 된 백다혜 백반장입니다. 네, 저기 국장과 반장들이 보이는데요. 손 한번 흔들어 주시죠. 안녕하세요. 네, 오늘부터 응답하라 다정회에서는 정치, 사회 이슈에 대해서 우리 정회원분들과 함께 소통하는 귀한 시간 만들어 나갈 텐데요. 본격적으로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앞서 신체커가 정리해드렸던 초등학교 입학 연령 만 5세로 하향입니다. 먼저 CSPY땡님께서는 한국의 경우 봄학기 실시로 가을 학기를 실시하는 외국보다 6개월 늦게 입학한다. 거기에 한국 남자들은 군복무를 하게 되면 세계 무대에서 이미 2, 3년 먹고 들어간다. 단지 외국보다 6개월 빨라지는 건데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전해주셨습니다. 반대로 우려의 목소리를 내신 분들도 있었는데요. 그중에서 코코땡님은 1학년 교실을 가봐라. 만 6세 입학했어도 유치원 수준의 아이들이 많다. 어려서 배변을 제대로 못하는 아이들도 있고 툭하면 우는 아이들도 있고 1학년은 거의 6개월 차가 1년 이상의 생활 차이를 보인다. 그런데 만 5세라니 이건 사람을 사회 부속품 정도로 보는 것이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실시간으로 올려주고 계시는 정회원분들과도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찬반 중에 반대 의견이 더 많은 모습이었는데요. 제임스님께서는 많은 교육학자들이 주장합니다. 7세가 되어야 인지적 조작도 가능하고 규칙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5세 아동의 발달 수준을 보면 40분 수업은 학습도 아니고 버거운 학대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반면에 해피데이님께서는 과거에는 일찍 입학했어요. 돌봄 문제는 초등학교 돌봄이 유치원보다 더 잘 되어 있다는 걸 한 번이라도 느껴보시면서 반대해보세요. 라고 찬성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댓글 올려주신 모든 정의원분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소통하는 시간 가져봤는데 어떠신가요? 다정회가 정의원분들에게 한 발짝 더 다가간 것 같아서 뿌듯하고 즐거운데요. 앞으로도 우리 정의원분들 곁에서 모든 의견 귀 기울여 듣는 다정회가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난주 알려드렸던 개편 이벤트 당첨자분들을 발표할 텐데요. 정치부 회의는 땡땡땡이다. 네, 감사하게도 정말 많은 분들이 댓글과 메일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중에서 정치부 회의는 시사의 이정표다라고 해주신 박기호 정혜호님은 무려 6년 넘게 다정회를 통해서 뉴스를 공부하고 있다고 연락 주셨는데요. 오랜 시간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정회원분들께 유익한 방송 전해드릴 수 있도록 저희 다정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첨된 분들 아이디 지금 자막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준비한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 의견 보내주신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 인사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 소통 반장이 있으니까요. 저희가 이벤트 앞으로 자주 합시다. 네, 오프라인 모임도 하고요. 네, 백반장 말투가 너무 다정해서 이 만 5세가 학교를 가기는 어떨지 몰라도 네. 백반장의 말을 알아듣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네. 만 5세도 이해할 수 있는 다정회. 정현 어떤 분이 네. 유 실장 목소리가 좀 변했다고 휴가 때 노래방 간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질문하신 분이 있었는데 네. 조금 전에 한 얘기는 무슨 말인지 잘 정확하게 와닿지는 않았어요. 알아들었어요, 하마커? 저는 알아들었어요? 선배의 마음을 알 것 같습니다. 미안해요. 네네. 네. 자, 좋습니다. 자, 지금 여러 가지 찬반 의견이 들어왔는데 반대 의견이 더 많다는 그런 얘기를 했고 앞서 제가 뉴스픽에서 얘기했던 대로 앞으로의 논란은 좀 이어지겠죠. 일단 현장에서 좀 반발이 큰데 네.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의견 수렴 과정이 없었다라는 점도 지적을 하는 것 글쎄요, 같습니다. 그 부분을 많이 문제 네, 삼더라고요. 오늘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이제 학부모와 교육 관련 단체들 한 30개 단체가 모여서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이제 주민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비대위 체제로 전환 속도가 빨라지면서 이준석 대표의 거취 더욱 예측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당원권 정지 처분 기한이 지나기 전에 새로 당대표를 뽑는다면은 복귀는 불투명해지기 때문이죠. 정작 징계 이후 공식 일정 없이 전국을 돌고 있는 이 대표의 인기는 일단 수치상으로 높아지고 있지만 당 상황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을 주민에서 정리했습니다. 절대적인 힘과 권력을 가져다주는 신비한 반지가 있습니다. 이 반지의 소유자는 강력한 어둠의 힘을 갖게 되고 죽지도 않습니다. 때문에 많은 이들이 이 반지를 차지하고 싶은 욕망을 갖게 되는데요. 한때는 인간이었던 골룸과 나즈굴은 반지를 향한 뒤틀린 욕심에 눈이 멀어서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끔찍한 형상의 괴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영화 반지의 제왕 시리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때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다양한 패러디의 소재가 됐었던 골룸. 주말 사이 이준석 대표 페이스북에 등장했습니다. 저자들의 우선순위는 물가 안정도 아니고 제도 개혁도 아니고 정치 혁신도 아니다. 그저 각각의 이유로 당권의 탐욕에 제정신을 못 차리는 나즈굴과 골룸 아닌가. 국민들이 다 보는데 마이 프레셔스나 계속 외치고 다녀라. 네, 이 대표가 최근 국민의힘 최고위원직에서 내려오겠다는 의사를 밝힌 배현진, 조수진 두 의원을 겨냥한 거라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최근 두 의원은 국민의힘 내홍이 계속되는 상황에 대해 당 지도부로서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최고위원직을 내려놓기로 했죠. 이 대표는 이들이 현실판 절대반지, 그러니까 여당인 국민의힘 당권을 노리고 내린 결정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We need must have the precious. They stole it from us. Sneaky little hobbitses. Wicked, tricksy, false. 네, 글쎄요. 두 의원의 진짜 의중은 본인들 외엔 누구도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이 대표는 두 의원의 이 같은 행보를 포함해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에 연일 비판적인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양의 머리를 걸고 개고기를 파는 행위, 이른바 사자성어 양두구육이나 다름없다고 비난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구두구육입니다. 양의 머리를 걸고 개고기를 팔지 말라 했더니 이제 개의 머리를 걸고 개고기를 팔기 시작하려는 것 같다. 네, 그러니까 이전에는 정치개혁 등 국민들 보기 좋은 말을 앞세워서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하더니 이제는 아예 대놓고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한다, 이런 뜻으로 풀어서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당내의 이른바 윤핵관 세력들을 향한 톡톡 튀는 발언과 강도 높은 비난, 이 대표식 페이스북 정치의 가장 큰 특징이기도 하죠. 윤리위에서 이 대표에 대한 당원권 정지 6개월 처분을 내린 이후에도 지금까지 쭉 계속되고 있습니다. 좀처럼 공식 석상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페이스북만큼은 조용한 날이 거의 없었습니다. 앞서 울릉도를 찾아갔을 때는 이렇게 적었었죠. 그 섬에서는 카메라 사라지면 눈 동그랗게 뜨고 윽박 지르고 카메라 들어오면 반달 눈웃음으로 악수하러 온다. 여기 나오는 그 섬, 아마 여의도일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말로만 하면 재미가 없습니다. 주말 사이에 노래를 한 곡 추천했습니다. 디즈니 애니메이션 노틀담의 꼽추에 나오는 OST인데요. 영화 주인공 중 하나인 에스메랄다가 아름다운 세상이 오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는 장면에 삽입된 곡입니다. 제가 가사를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정의로움을 꿈꾸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 이 대표와 에스메랄다가 꿈꾸는 세상이 얼마나 같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대표는 이 노래를 그 섬에 있는 영혼 없는 사람들에게 바친다고 했습니다. 역시 여의도에 있는 윤핵관 세력들을 겨냥한 거겠죠. 이 대표의 이런 행보에 대표적인 윤핵관으로 꼽히는 세력들은 역시 불쾌한 마음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국정을 뒷받침하는 일보다는 늘 뒤에서 조롱하고 발목 잡고 또
또 이렇게 이 방해하는 일들이 대다수였죠. 그래서 내부 총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까지 비대위 체제로 운영을 앞두고 있다 보니 전국을 돌며 지지자들을 만나고 있는 이 대표 고민도 날로 깊어질 것 같습니다. 게다가 비대위 체제가 사실은 이 대표 징계 시한이 끝나기 전에 당대표를 새로 뽑으려는 큰 그림이 아니냐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당대표로서의 정계 복귀가 사실상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준석 대표가 돌아오기 전에 그 6개월 안에 조기 전당대회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뭐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부정적인 시나리오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 인기는 오히려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사이 진행된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이 대표 징계에 윤 대통령의 의중이 작용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68.8%, 그러니까 거의 70% 가까이가 공감한다고 답했습니다. 물론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통해 공개된 윤 대통령 발언이 큰 영향을 미친 거겠지만 윤핵관들로부터 탄압을 받아왔다는 취지로 주장해온 이 대표 측 메시지가 어느 정도 일반 국민들에게도 영향력을 갖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 때문인지 정치권에는 이 대표가 지금은 징계 상태지만 조만간 다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준석 대표가 나름대로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잖아요. 지금도 차기 당대표로 1위 아니에요. 6개월 후에 전당대회가 있다고 하면은 당대표로 당선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어렵다고 하면은 저는 내후년 총선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러한 것을 계속 만들어낼 거예요. 네, 덩달아 당 안팎에서도 이 대표 측 편을 들어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들이 줄줄이 사퇴 입장을 밝힌 것과 비대위 체제에 대해 비판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이 대표 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당은 비대위가 들어서게 하려고 지금 비상상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서 전 도저히 지금 이해할 수 없고. 네, 어쨌든 이런저런 관측과 의견들이 부딪히는 가운데 이 대표는 누가 뭐라든 전국 순회 일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부산, 강원도, 춘천, 진도, 울릉도 그리고 경주도 방문했습니다. 매번 일반 당원과 청년들로부터 만남 신청을 받았고요. 때로는 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처음 만나가지고 다들 얘기를 하는지 신기할 텐데. 저 걱정 많이 했어요. 주제는 아마 윤핵관 이런 게 될 거예요. 그리고 지지자들을 향한 당원 가입 독려 메시지도 뚝심 있게 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페이스북에 고민이 많을 때는 당원 가입을 하면 됩니다라는 글을 올리면서 온라인 입당을 할 수 있는 주소까지 공유했습니다. 윤리위의 징계 결정 이후 이 대표가 페이스북을 통해 당원으로 가입하라는 권유를 한 것만 벌써 5번째입니다. 향후 복귀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있는 거라는 해석이 지배적인데요. 과연 연일 계속되는 국민의힘 내홍이 이 대표에게 독배가 될지 아니면 새로운 기회가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주민의 한마디는 다시 반지의 제왕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Wish none of this had happened. So do all who live to see such times, but that is not for them to decide. All you have to decide is what to do with the time that is given to you. 네, 앞서 저희가 국회 상황실에서 관련된 속보를 짚어봤습니다만 국민의힘이 조금 전에 의총을 열어서 비대위로 전환하는데 사실상 공감대를 이뤘잖아요. 앞으로 이제 상임 전국위에서 최종 결론만 내리면은 이제 비대위 체제로 갈 그런 분위기인데 이준석 대표는 뭐 특별히 그 비대위 체제 자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언급이 없고 오늘도 이제 당원 가입을 독려하는 그런 메시지를 페이스북에 올렸다는 거죠. 마지막에 네, 맞습니다. 하마커가 설명을 했지만요. 자, 이준석 대표로서는 어떻게 보면 돌아갈 다리가 끊어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여러 가지 고민은 많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준석 대표 앞에 닥친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하나 있죠. 그게 이제 경찰 수사인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경찰이 현재 이준석 대표의 성접대 수수, 성상납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서울경찰청장이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를 조만간 추가 조사할 방침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김 대표는 이 대표에게 이 성접대를 제공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인물인데요. 지금까지 3번 경찰 조사를 받았고요. 경찰은 김 대표가 이 사건과 관련해서 중요한 핵심 참고인이라고 보고 수사 일정에 따라 몇 차례 더 조사할 거라고 했습니다. 네, 자 오늘 서울경찰청장이 이제 몇 차례 더 조사가 필요하다는 그런 입장을 추가로 밝혔는데 그동안 그 변호사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황 증거가 또 제시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의 법률 대리인이죠. 강신업 변호사가 당시 성접대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이 좀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강 변호사는 김 대표가 세 번째 경찰 수사를 받을 당시에 접대 여성과 접대 당일 일정, 동선 등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김 대표가 이준석 대표와 대전의 한 룸사롱에서 술을 마셨고 호텔로 이동하기 전에 특정 기능의 약을 나눠 먹었다 뭐 이런 내용까지 진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경찰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아마 이준석 대표의 정치적인 명운도 또 영향을 받을 걸로 보이는데요. 이제 앞으로 추가 조사가 더 있다고 하니까요. 저희가 관련된 속보를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회 상황 간단히 좀 짚어보면요. 오늘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업무 보고가 있었는데 어떤 내용들이 나왔어요? 네, 오늘 국회에서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서 방탄소년단의 군복무 면제와 관련된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제2, 제3, 제4의 BTS가 나오도록 국가적 시스템을 정비하자면서 병역 특례를 늘려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군의 5대 군에서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해외 일정이 있으면 얼마든지 출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걸로 본다면서 성 의원 요구에 사실상 부정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네, 국방장관은 군에 일단 5대 군에서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된다라는 그런 답변을 했다는 거고요. 자, 여야 간에 논란이 컸던 탈북 어민들 북송 사건에 대한 공방도 오늘 뜨거웠죠. 네, 오늘 국회에선 외통위 회의도 열렸습니다. 권영세 장관은 이 귀순 인사를 밝힌 탈북 어민들에 대해서 이 헌법상 대한민국의 국민이며 우리 영역으로 넘어온 이상 이 북송을 할 때 이들이 받게 될 피해를 고려하면 당연히 받아들였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문재인 정부가 북한으로 이들을 보낸 건 분명히 잘못된 결정이라고 강조하면서 재발 방지 조치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자, 관련해서 고발을 당한 서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조사가 곧 이뤄질 분위기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난 6월에 미국으로 출국을 했던 서훈 전 국정원장이 최근에 귀국한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조만간 검찰이 서 전 원장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앞서 서 전 원장은 탈북 어민들을 위법하게 북한으로 돌려보냈다 이런 의혹과 관련해서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상태인데요. 서 전 원장은 당시 출입국 관리법 등을 근거로 이들을 북송했다 이런 입장인데 일부 보수 언론과 여당에서는 서 전 원장의 주장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해왔습니다. 네, 김현철 전 장관도 왔고 서훈 전 국정원장도 귀국했다니까요. 상당히 수사 속도가 날 그런 분위기네요. 자,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발언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국회 국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최근 발언을 규탄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27일 김 국무위원장은 윤석열 정권과 그의 군대는 전멸될 것이라면서 더 이상 윤석열과 그 군사 깡패들이 부리는 추태와 객기를 가만히 앉아서 봐줄 수만은 없다라고 말했는데요. 국민의힘 국방위 일동은 뜬금없는 대남 망발은 초조감과 위기의식이 극에 달했다는 방증이라면서 7차 핵실험으로 도발할 경우 환미 확장 억제력, 초고강도 대북 제재, 국제적 고립의 삼중고로 파멸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오늘 주민 제목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최고위 개장수비 땐 이준석, 인기는 역주행, 복귀 멀어지나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조익신 멘토의 정치 인사이드입니다. 네, 정치 뉴스와 정치 뒷얘기를 좀 더 폭넓고 재밌게 다루기 위해서 오늘부터 톡 쏘는 정치가 정치 인사이드로 거듭났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면 되겠고요. 민주당 얘기해 보겠습니다. 전당대회 본경선 일정이 시작이 됐죠. 오는 3일 강원과 대구 경북 지역에 첫 온라인 투표가 예정돼 있는데요. 이른바 97그룹의 단일화가 주요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박용진, 강훈식 후보 사이에 여러 가지 신경전은 이어지고 있죠. 이재명 후보는 적극적인 유세에 나섰는데 몇 가지 발언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정치 인사이드에서 짚어봅니다. 거기야말로 내부 총질이야 지금. 이 내부 총질, 요즘 정치권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인데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말한 거기. 국민의힘이라면 굳이 소개할 필요가 없겠죠. 박 전 원장이 지목한 내부 총질러 당대표 경선 컷오프를 통과한 97그룹. 강박 이 두 주자입니다. 당을 어떻게 혁신하고 개혁할 것인가. 당면한 내년도의 공천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정책과 개혁의 모습을 국민한테 보여야지. 입만 버리면 어대명 이재명은 안 된다. 단일화의 노력은 물론 필요하지만 반 이재명,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다는 건데요. 정작 필요한 정책이나 혁신 경쟁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특히 박용진 후보는 반명전선 구축에 적극적이죠. 하루빨리 단일화를 해서 이재명 후보와 1대1 구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합니다. 당장 이번 주말에 강원과 대구 경북 지역에 순회 경선이 예정돼 있는데요. 이왕이면 그 전에 단일화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반면 강웅식 후보는 서두를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신문사로 따지면 아직 윤정기도 돌리지 못했다 강조를 했습니다. 저는 아직 신문사나 언론사로 따지면 제가 어떤 논조를 갖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윤정기도 안 돌려봤거든요. 강 후보는 지지율과 인지도가 낮아서 그동안 단일화 이야기만 했다고 푸념하기도 했는데요. 이제 컷오프도 통과를 했으니 자신의 생각을 펼쳐 보이겠다는 겁니다. 단일화에만 40일 동안 답변하고 다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 컷오프 통과하는 날 바로 인터뷰에서 단일화하자 이러셔서. 박 후보의 단일화 요구 오늘도 이어졌죠. 단일화 방식과 시기를 논의하기 위해서 강 후보와 거의 매일 만날 것 같다면서 압박 아닌 압박에도 나섰습니다. 박 후보는 5대박이란 신조어도 꺼내 들었는데요. 오늘부터 대표는 박용진이다 강조를 한 겁니다. 단일 후보 자리 미리 예약이라도 해둔 듯 하죠. 실제로 박 후보 측은 강 후보가 결국 양보할 거란 기대감이 강합니다. 이번 주말 1차 경선 성적표가 나오면 강 후보 쪽도 현실을 인정할 거다. 희망 섞인 분석을 내놨습니다. 반면 강 후보는 자세를 한껏 낮추고 있죠. 대식 어쩌면 대표는 강훈식이다. 이변의 가능성에 무게를 뒀습니다. 역으로 박 후보의 양보를 요구하면서 말입니다. 박용진 의원께서 제 옆에서 제 손 들어주면서 새로운 민주당, 미래의 민주당으로 가자. 새로운 파격 이변의 선거를 위해서 저와 함께 해주시고 저로 단일화 요청을 좀 모아주시면 어떠냐. 자포자기가 단일화는 아니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제가 직접 들어봐야 되겠습니다만 저보고 포기하라는 얘기인데 그거는 서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일 후보를 자신하는 박 후보에게 박 후보 특유의 논리로 대갚아 준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뻔한 인물들 그리고 뻔한 구도로 뻔한 패배를 겪는 거 아니냐라고. 이젠 어대명을 넘어 확대명, 확실히 대표는 이재명이란 말까지 나오고 있죠. 97그룹 단일화, 과연 판을 흔들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중산층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개혁정당을 만들면서 우리는 개혁적인 보수 세력 그리고 건전한 혁신 세력까지 안아서 개혁정당을 만들어가야지 않는가. 중산층과 서민의 당, 김대중 전 대통령 때부터 이어온 민주당의 근간이죠. 이재명 후보가 여기에 물음표를 달았습니다. 우리가 저선과 중산층이 아니라 진보적 대중정당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요새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선과 중산층? 그러면 부자는 적인가? 이런 게 있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요. 진보적 대중 고학력, 고소득자들, 소위 부자라고 불리는 분들이 우리 지지자가 더 많습니다. 부자들도 민주당을 지지한다. 시대가 바뀌었으니 진보적 대중정당으로 노선을 바꾸자는 겁니다. 그런데 이 후보의 이 주장, 뒤은 이 발언 때문에 그대로 묻혔습니다. 저학력에 저소득층이 국힘 지지가 많아요. 이게 안타까운 현실인데 이제 언론 때문에 그러지. 저학력, 저소득층을 무시한 발언이냐? 정치권에서 일제히 비판이 쏟아졌는데요. 뭘 모르는 시민들이 언론의 선동에 넘어가 표를 던졌다는 식으로 자신의 패배를 시민과 언론 탓으로 돌렸습니다. 자신만이 옳고 오히려 시민과 언론 탓에 나쁜 나라가 되었다는 것은 민주 정치의 지도자가 가져야 할 인식은 아닙니다. 팩트도 틀렸다.
본인의 경험에 빗댄 반론도 제기가 됐습니다. 분당은 좀 잘 사시는 분 중산층 이상이 사시고요. 예. 그다음에 제가 있는 본도심 쪽은 서민들이 많이 삽니다. 지난 대선 결과를 보더라도 저희가 분당에서 한 3패를 했거든요. 네. 그러나 제적인 이 중원에서는 17.5%를 이재명 후보가 이겼어요. 그러면 서민들이 오히려 훨씬 더 많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는. 이재명 후보는 내 말이 틀린 게 뭐가 있느냐 날선 반응을 보였는데요. 자신에게 피해를 끼치는 반서민 정당인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게 안타깝다. 왜 이렇게 됐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잘못된 왜곡된 정보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많다. 틀린 말 했습니까? 이른바 계급 배반 투표론. 실제로 이런 현상이 있는지는 학문의 영역입니다. 다만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민주당이 잘했으면 이란 반성이 빠져 있었죠. 오직 언론 탓뿐이었습니다. 누가 우리 당 또 누가 국민의힘 지지자인지에 대한 팩트 싸움이나 진위 여부, 진위 싸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언론을 탓하거나 무엇을 탓하거나 이런 관점을 가지는 것은 잘못된 습성이다. 저는 더욱이 이 후보의 대응 방식,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을 떠오르게 합니다. 국빈의 생활을 하고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은 자유가 뭔지도 모를 뿐 아니라 자유가 왜 개인에게 필요한지에 대한 그 필요성 자체를 느끼지를 못합니다. 윤석열 후보의 그 빈곤에 대한 철학, 그러니까 빈곤의 철학이 이 철학의 빈곤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그거는 뭐 아마 상대 진영에서 말을 늘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그렇게 마타도식으로 한 거고요. 그 말의 취지를 보면 어려운 분들을 더 도와드려야 된다. 그것이 바로 자유주의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다소 신중하지 못한 발언이었다. 인정하면 될 일인데 말입니다. 다만 이 후보가 당의 노선을 어디로 가져갈 거냐, 화두를 던진 점만은 평가할 만하죠. 서민과 중산층의 당이냐, 대중적 진보 정당이냐, 당의 노선을 놓고 논쟁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저는 부자를 배제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요즘 이제 공화주의, 민주주의를 넘어 공화주의로 이런 얘기도 많아요. 함께 저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좀 세금 많이 내는 부자들을 존중하는 사회가 되지 않냐.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이라는 건 이미 김대중 정부 이후부터 우리 당의 근간이고 정체성이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흔드는 어떤 논의를 시작한다면 아마 당내 큰 파장이 불가피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DJ 정신의 계승과 답습은 구분을 해야겠죠. 오늘의 정치 인사이드 이렇게 정리합니다. 역시 우리 김대중 대통령님의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 감각이 조화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정말 저는 정치에서 금과 옥조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 사항을 쫓되 현실을 무시하지 않는 실현 가능한 정치. 네, 최근 부인 김혜경 씨 법인카드 사용 의혹과 관련해서 조사를 받던 참고인이 사망한 일이 있었잖아요. 자, 관련해서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발언이 논란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이 의혹마다 의문의 죽음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을 하자 이재명 후보가 이에 대해 반박을 한 건데요. 해명 내용이 문제가 됐습니다. 먼저 이 후보 말 들어보시죠. 나라가 무당의 나라가 돼서 그런지 누군가의 죽음이 나 때문이다 이런 식의 발언을 했는데 바람직하지 않는 그 악성 그 뭐라고 그럴까요? 주술적 사고 이런 데 영향을 받던 게 아닌가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 검찰, 경찰의 강압 수사를 견디지 못해가지고 언론과 검찰이 나를 죽이려 한다 이러면서 돌아가신 분들이 있는데 그게 이재명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국민의힘에선 즉각 망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이 후보 본인과 연관 의혹이 있는 사건 관계자의 연속적인 죽음을 해명한다면서 대한민국을 무당의 나라라고 표현하는 망언을 했다고 날을 세웠는데요. 죽음에 대해 해명하라는 지극히 당연한 요구를 무리하게 무속신앙과 연결시키고
대한민국을 무당의 나라로 폄훼한 거다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측에서도 재차 반박을 했죠. 그렇습니다. 한민수 이재명 후보 대변인이 말을 했는데요. 국민의힘이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마저 정쟁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저승사자, 죽음의 행진, 의혹마다 의문의 죽음 이런 극우 유튜버들이 할 법한 표현을 공식 석상에서 거론하면서 이 후보가 극단적 선택을 한 고인의 죽음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국회의원에게 면책 특권이 있고 상상은 자유라고 하지만 상식과 금도를 벗어난 언행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네, 참고인에 대한 애도의 뜻을 표했느냐, 표하지 않았느냐, 또 여러 가지 그 해석을 놓고서도 공방이 있었다는 거죠. 네,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의원의 인성이 문제다 이런 지적을 했는데요. 어찌됐든 고인의 죽음에 명복을 빈다는 반응이 먼저 있었어야 하지 않냐라는 겁니다. 반면에 이재명 의원 후보 측에서는 명복은 충분히 빌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상적인 인성이라면 참 어떻게 됐든 안타깝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정도의 통상적인 반응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물론 정치적으로 반응하니까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좀 섬찟해요. 이 대한민국의 특권 혹은 기득권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이 거대한 이 카르텔이 결국 위 한 사람에게 너무 이 가혹하리만큼 집중 공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인 거지 이미 이 망자나 고인에 대한 명복은 충분히 비셨고요. 자, 이재명 후보가 이른바 문자 폭탄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새로 만들겠다 이런 제안을 했잖아요. 관련해서 당에서 공방이 있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문자 폭탄의 원인을 당원들이 당의 의사를 표현할 통로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진단을 했는데요. 그 대안으로 당의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어서 의원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설명을 덧붙였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여러분 자꾸 문자폭탄 보내서 욕하고 싶은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안 하고 개인적으로 하면 좀 괴롭잖아요. 전화기를 못 쓰게 돼요, 사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그런 것도 게시판 이런 데다가 누구 잘하는 칭찬하는 항, 비판하는 게 만들어서 오늘의 칭찬왕 김병욱, 이달의 칭찬왕 김병기, 이번 주의 악플 최다 김병기. 네, 그러니까 칭찬받는 의원은 또 괜찮을 수 있는데 악플 받는 의원들 이제 순위를 매기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이제 수박이란 비판을 받았던 비명계 의원들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아이디어 아닌가요? 네, 비명계로 통합니다. 조응천 의원이 가장 먼저 우려를 표명했는데요. 순한맛 문자 폭탄이냐고 꼬집었습니다. 강성당원들 생각과 다른 발언을 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후보군에 속하는 저로서는 이 후보가 말한 플랫폼이 영업사원 실적 막대 그래프를 쳐다보는 것 같아 쫄리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면서 진정 이게 새로운 민주당, 이기는 민주당을 만드는 길이냐고 되물었습니다. 네, 당대표 자리를 놓고 경쟁을 벌이고 있는 박용진 후보도 비판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의원 욕하는 플랫폼 만들자 가장 많은 비난을 받은 의원, 가장 많은 항의 문자 받은 의원 등을 해보자고 하는 것이야말로 자신과 반대하는 의견을 내놓는 소신을 숫자로 겁박하고자 하는 의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치적 자유는 민주당다운 민주당의 근본 정신이라면서 의원들을 겁박하고 악성 팬덤으로 의원들을 향해서 내부 총질로 낙인 찍는 당대표가 나오면 민주당은 이재명으로 민주당으로 달라질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네. 자, 관련된 조응천 의원의 문제 제기 등 당내 의견에 대해서요. 이재명 후보 측에서도 재차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발언의 일부만 가지고 취지가 왜곡됐다는 그런 입장인 거죠? 네, 며칠 전 이 설화 때와 똑같은 해명인데요. 발언의 일부만 가지고 취지가 왜곡됐다라는 겁니다. 이 후보는 폭력적, 억압적 언행들은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해가 된다. 설득하고 팩트를 전달하고 존중하고 협력 구하고 인정하고 이런 노력들이 꼭 필요하다면서 욕설과 폭력적인 의사표현 방식의 자제를 당부했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네. 자, 정치 인사이드 제목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저소득층 국힘 지지 무당의 나라 설화 리스크 물음표로 제목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달라진 정치부회의, 돌아온 정치부회의, 5시 정치부회의 오늘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도 정각 5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5시. 네, 정치 인사이드 제목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인싸로 거듭나는.